마켓컬리요? 엄청 주목받는 IT 스타트업이잖아요. 마켓컬리는 일단은 네? 너무 과감한 결정 아닌가요? 네, 마켓컬리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아이고 땅 꺼지겠네. 무슨 일이에요? 아니요, 제가 어제 남편이랑 싸웠는데 제가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뭐 제가 완도 전복을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했어요. 남편을 어제 밤에 전복 먹고 싶다고 완도까지 네. 보내려고. 완도가 싱싱하니까 아 싱싱한 네. 전복을 먹고 싶어서. 저는 한우 먹고 싶으면 남편 횡성 보내거든요. 참.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 그냥 누구 들으면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언제 해봐요? 이럴 때나 한번 해보지. 근데 남편이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남편이 잘못했네. 잘못했죠. 네, 그렇죠. 그거 그냥 마켓컬리 이런 데 시키면 되는데 그거를. 네? 마켓컬리요? 네. 왜요? 아니 그냥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완도에서 사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완도에서 바로 수확한 게 네. 바로 온다니까. 쓱 하고 와요? 그러니까 쓱 하고. 네. PPL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 마켓컬리입니다. 가볼까요? 아 잠깐만요. 네. 그 이번 영상은 설명란에 있는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면은 이 전체 이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웰컴 투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장! 장! 네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 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인더스트리 장. 정. 네. 아니 마켓컬리? 마켓컬리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네. 김세라 대표 제가 팬이긴 하지만 오, 네. 아직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네. 것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켓컬리가 저도 사실 몇 번 이용해 보긴 했는데 완도 전복이 뭐 그렇게 싱싱한 게 오는지를 몰랐어요. 한 2, 3일 된 줄 알았거든요. 네. 이 기술 자체의 발전도 참 중요하지만 또 이런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던 이론들이 우리 실생활에 활용이 돼요. 이게는요. 그 공급 사슬망 관리, 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네. 리스크 풀링. 리스크 풀링. 리스크. 예. 위험을 뭔가 풀링을 이제는 스위밍 풀처럼 풀에 다 가둔다. 예, 네. 너무 또 모아두어서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위험을 같이 함께 고려해서 분산을 한다. 좀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번 우리가 이 김세라 대표가 최근에 강연을 한 번 했는데 네. 거기에서 굉장히 이 마켓컬리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뭐 같이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뭐 전복을 땄으면 최대한 빨리 갖다 드려야지 이게 또 살아서 갈 수 있을 텐데 이 시간과 온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추 설명드리겠지만 팜 투 테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거리 시간을 18시간으로 줄이고 냉장 배송을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또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저희가 이런 유통 서비스를 잘 제공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생산자들과 많이 협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산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특히 신선식품에서는 재고 부담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 마켓컬리에서 전복을 팜 투 테이블 그래서 수확해서 테이블로 가는 시간 그걸 18시간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제가 주문하면 네. 18시간 내에 네. 생산된 전복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와. 또 비밀이 있어요. 네. 이 재고 부담. 네. 재고 부담이 진짜 크죠. 특히나 저런 신선 제품은 가는 도중에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용이 우리가 책정하는 그런 가격은 그 폐기 비용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없어서 못 판다. 이건 또 기회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 비용과 또 재고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재고 부담. 재고에 대한 그런 비용이 함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재고라는 것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뭐 전복일 수도 있고 신선한 채소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재고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신선식품의 폐기량 그리고 가격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산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게 수요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생산 계획을 할 수 있고 생산 계획을 해야 재고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수요 정보는 사실 대부분 유통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수요 정보를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다면 재고 부담도 우리가 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의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잘 골라서 저희 지금도 직접 다 먹어보고 상품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 직매입해서 저희가 이제 팔 만큼 미리 예측을 해서 직매입한 다음에 100% 냉장 배송으로 빨리 보내드리면 소비자들도 만족하시고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도 줄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생산자들은 또 생산에 집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유통 생태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너무 좋은 얘기뿐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100% 직매입을 너무 과감한 결정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리스크 플레잉으로 이야기를 돌아가서 일단은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수요를 전남 완도에서 전복을 수확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다음 날 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예측을 해서 내가 오늘 수확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대신에 이 전체적인 전라도 수도권 이걸 통으로 묶어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훨씬 쉬워요, 이거는요. 즉,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게 더 어렵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형차인 소나타 21년도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모델 자체가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거는 예측은 쉽지만 붉은색의 스포츠 패키지를 달고 디젤 패키지에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게 수요가 몇일까?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디테일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마켓컬리는 일단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전복을 생산하시는 여러 업체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켓컬리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 전체적인 전복의 수요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내일 아직 이 고객이 얼마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1년 연간에 이 정도는 주문이 들어온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주문을 받기 전에 각각의 이제 그 전복을 양식하시는 분들한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는 배송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원리죠. 한 업체랑 관계를 맺고서 거기다만 발주를 주는 거면 되게 리스크 플레이라는 게 어려운데 마켓컬리가 예를 들면 100개의 전복 생산자들과 같이 계약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네요. 항상 소진되는 전복량을 맞출 수가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큰 업체들이 한꺼번에 이 플랫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가 리스크 플레잉이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사전에 발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폐기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기회비용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그 전복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가격을 확 낮출 수가 있는 거고 또 배송도 빨리 된다는 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왜냐면 남편이 완도까지 가서 사왔어야 됐어. 그럼 시간이며 그 왕복 교통비며 얼마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산지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새벽에. 이게 임신한 와이프의 남편들한테 좋네요. 다음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콜드체인 네트워크를 구현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수확한 직후부터 고객 집 문함까지 전부 다 냉장으로 배송을 한다는 거고요. 사실 이 냉장 배송이라는 것이 저희도 이제 시장에서 좀 스터디를 하고 이제 자산을 구축하면서 깨달은 건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일반 상온 물류보다 2배 이상 비싸고. 이 온도 관리라는 것이 또 신선식품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냉장 차량들 그리고 냉장고에 이 센서를 달아요. 그리고 그 센서가 이제 IoT 기술로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고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런 것들 사전에 판단해가지고 관리하는 기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냉장 차량 같은 경우에서는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량 이동 시간도 바로바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배송이 실시간으로 물류 관리를 하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시간 단축돼야 되니까. 그렇죠. 또 계속 볼까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2배 이상 비싼 물류를 하면서 빠르게 배송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물류라는 것이 시간과 설비의 장치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싼 물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고도 뉴스보이 모델이라고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를 적정하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이론들이 과거에 이미 만들어졌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론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운행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최소 이동 거리로 정확하게 배송을 하실 수 있도록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뭐 기름도 덜 쓰고 배송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배송 기사님들이 짧게 일하시고도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비용이었던 냉장 물류를 이 시장에 도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물류 이동이라는 게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배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주문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제 네. 밤중에. 그러면은 이 새벽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배송해야 될 물량들이 있고 위치가 다 있잖아요. 어느 위치로 어느 순서로 가야 될지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적 단거리를 선출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다라는 것이 또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아, 저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세일즈맨스 프로블럼 해가지고 왜 영업사원의 문제 있잖아요. 영업사원이 어떤 경로로 각 집을 방문해야지 최단 경로, 최단 시간을 쓰느냐. 약간 이런 문제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 그쵸? 문제가 바로 딱 그 문제예요. 세일즈 하시는 분이 네. 각각의 방문을 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어떤 순서로 돌아야 되냐.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난해한 문제예요, 이게요. 특히 또 실제 문제에서는 배송 차량이 한 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배송 차량이 수백 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의 배송이 어떤 배송차에 어떤 지역을 담당해서 할당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경로로 둬야 되나 이런 문제는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그 AI로도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전에는 이런 이론이 있었지만 데이터가 충분하게 없어서 적용을 못했는데 이젠 데이터가 너무 많고 그걸 수집하는 서버도 굉장히 탄탄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학습을 하면서 또 더 나은 경로를 찾고 이런 방식도 또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마켓컬리 정도 되면은 사실 지금 엄청 주목받는 IT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면은 AI가 조금 더 활용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많을 네. 겁니다. 네. 네. 실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뭐 마켓컬리 직원이 아니고 홍보 직원이 아니고 네. 지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영상을 보면은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저희 물류센터, 이게 오른쪽이 아마존 물류센터인데요. 현실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를 했을 때 가장 가지게 되는 큰 챌린지는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풀필먼트, 즉 재고를 보관하고 포장을 하는 이 물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설비적인 이슈와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배송 차량의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설비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선식품은 정량화가 어렵고요. 그리고 냉장 물류센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확 는다라고 해도 빠르게 확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운영 난이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됐고 동시에 이제 같은 물류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진짜 기술력은 네. 바로 물류센터예요. 네, 물류센터. 그런데 이 물류센터에서 정말 엄청난 많은 제품들이 입고가 되고 다시 이제 배송을 패키징을 해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 있는 물류센터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회사를 보면은 이게 온라인 상거래 회사라기보다는 완전 테크놀로지 회사잖아요. 거기에 또 그 아마존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네. 그 이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존 키바 로봇, 이 작은 뭐 바퀴벌레 같은 로봇이 약간 벌벌벌 기어가면서 네. 이 물류를 하는 거, 그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하고 미국의 아리조나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를 직접 가봤거든요. 네. 예, 거기에 보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첨단 알고리즘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여기서 물류센터에서도 이러한 그 AI 알고리즘 그리고 뭐 그 외에 다양한 그 하이텍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물류센터의 효율을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물류센터가 최근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네. 이 방역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 갖고 있는 물류센터에 사람을 막 무작정 더 뽑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면 대면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인화 시키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고민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특히 또 이러한 그 택배 기사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영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또 적절한 곳에 사람이 일을 하고 또 사람이 하기 힘든 곳은 또 기계가 하고 이런 것이 좀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이 새벽 배송, 신선 배송 시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고 있거든요. 지금 안 하는 기업이 없어요. 뭐 SSG, 현대, 그리고 롯데 뭐. 현대는 1시간 더 빨리 배송을 해준대요. 6시까지. 경쟁에 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어쨌든 선점한 이 마켓컬리의 행보를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기업을 오늘 해킹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해킹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이제 해석을 한다. 네, 오늘은 인더스트리 해커의 모습을 좀 네, 봤어요. 네. 아, 역시 장인다우십니다. 장인어른.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새벽 배송의 한 획을 그은 마켓컬리라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 뒷 배경, 뒷 이론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더 재미난 사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짱!